자, 이번 시간 이제 국권 피탈 과정인데요. 304쪽으로 들어갑니다. 일본 놈들이요, 어떻게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죠. 국권 피탈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해야 일제강점기를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대한제국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제강점기가 넘어온 거예요. 일본 애들 그냥 뺏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없이 당했구나. 그게 아니고 이 일본 놈들이요, 굉장히 머리를 쓰면서 국제사회에 작업을 쳐놔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뒤통수를 크게 맞아서 국권을 강탈당하는 것이 그것이 일제강점기죠. 자, 일본 놈들은요, 1902년 1월 달에 영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른바 영일동맹인데요. 일본 놈들은요, 대한제국을 집어삼키겠다. 그런데 영국 애들도 역시 당시 청나라를 우리가 집어삼키겠다. 이런 의견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얘들끼리 동맹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일본 놈들이 청나라는 벌써 제꼈어요. 그렇죠? 청일전쟁을 통해서 제꼈는데, 이 러시아 놈들이 그 대한제국을 먹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게다가 러시아 애들이 자꾸 일본을 까짝까짝 건들고,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하고 친교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렇죠? 아관 파천이라든가, 이러면서 우리가 입지가 좀 좁아지고 있어. 근데 조금씩 먹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러시아는 일본하고 조금씩 얘기하면서, 야, 우리 차라리 그러지 말고 38도선을 잘라가지고 이쪽은 러시아가 먹고 이쪽 일본 먹고 이렇게 분할 통치하는 것이 어때? 이런 제의도 오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38도선 분할 제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38도선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남북 간의 분단, 요거밖에 기억을 못 하세요. 아니, 그 훨씬 이전에 벌써 38도선을 분할해서 하자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도선 나왔을 때 시기를 바로 광복 이후 이렇게 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답이 없으니까 1903년에 용안포라는 데서 우리나라 용안포에다가 군대를 파견을 해요. 누가?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네.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배려를 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그러면서 군대를 배치해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1904년 1월 달에 그 대한제국은요, 고종 황제는 이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 러시아, 일본.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 편 들었다가 일본 애들 골치 아프네. 그러지 말고 우리 국외 중립선언을 하자라는 국외 중립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국이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1904년 2월 달에 일본 놈들이 아주 세트로 난리를 피고 있네. 아주 최후의 발악이냐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러시아를 습격해버립니다. 이른바 러일 전쟁을 터뜨려버리는 거죠. 러시아하고도 한판 전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일본 놈들은요, 예전에 아관파천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이권을 침탈하면서 벌써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도 좀 친교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다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러일 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 러일 전쟁이 터졌으니까 한반도가 뭐가 돼요?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대한제국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이 싸우고 와서 요거 한번 체결하자라고 하면서 들이미는 것이 한일 의정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러일 전쟁 직후에 바로 체결하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니들 러시아 웃기지 마. 니들은 우리하고 친교 관계를 맺어야 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공격과 방어할 때 니들하고 같이 해야 돼. 공수 동맹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내용이 일본의 충고권을 받아라라는 거죠. 우리가 충고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 니들이 뭔데 국외 중립을 해? 우리랑 동맹하기로 했잖아. 국외 중립 무효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군사 요충지를 좀 써야겠는데 우리가 알아서 쓸게라는 군사 요충지, 마음대로 쓰는 사용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황무지를 개척하겠다. 황무지 개관권 요구. 이런 것들도 다 한일 의정서에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자, 그러다가 1904년 이제 8월 달에 1904년 8월 달에 이 러일 전쟁이 계속 가면서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조금 승세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한반도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일본이 오히려 한반도로 들어와서 진격하는 이런 꼴이 돼버리니까 이제 꺼리낄 게 없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한일협정서를 체결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일협정서. 이것이 이 소위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 너무 일본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너무 그렇게 나쁜 놈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 니들이 이렇게 그 황무지 개간권 요거 계속 그렇게 반대하면 우리 철회할게. 대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고문을 보낼 테니까 고문에 좀 따라라 라는 고문 통치죠. 그래서 이때 재정고문 메가타라는 놈이 넘어오는 것이고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가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문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교고문 스티븐스라는 놈이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어이 황제님 이러시면 안 되죠. 막 그러고 자 그 그 메가타라는 놈이 넘어오면서 우리 이제 경제를 계속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문 통치입니다. 이게 제1차 한일협약, 한일협정서가 체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우리 재정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작업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 일본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제3국이 여기에 끼어들면 전쟁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강대국들에게 먼저 손을 뻗쳐요. 그리고 일본 놈들은 지금 러시아 격파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러일 전쟁은 일본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어디부터 가냐면 미국부터 가요. 그래서 이 가스라와 테프트가 위략을 체결하는데요. 이 당시는 시어도 루스벨트가 대통령이었을 때고 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테프트가 가요. 이 테프트는요, 이 루스벨트 다음에 미국 대통령으로 되는 인물인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가스라, 테프트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놈들이 우리는 필리핀을 식민지를 삼고 싶은데 니들은 어때? 우리는 대한제국.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써서 그 친구 관계 맺자. 그래 그러자. 그래서 말 그대로 밀약입니다. 그리고 가스라테프트가 밀약, 그러니까 미국과도 친교 관계를 맺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1905년 바로 8월 달에 얘들은 또 일본 놈들하고, 일본 놈이래. 원래 일본인데, 그렇죠? 제2차 영국 놈들하고 영일동맹을 체결해요. 영일동맹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이 영일동맹 아까 맺었잖아요 라는 건데 청나라는 벌써 집어삼켰고요. 영국 놈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집어삼킬 계획을 하거든요. 인도.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래 체결하자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동맹을 시키는 한층 동맹이 강화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제1차, 2차 영일동맹이고요. 그리고 포츠머스라는 곳이 있는데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러일 전쟁을 발발했죠. 이 러일 전쟁이 지금 승기를 잡았죠. 결국에 러일 전쟁에 대한 결과인데요. 자,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일본이 다 격파를 했어요. 발틱 함대 있죠. 러시아 대함대를 격파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러시아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친구를 불러요. 친구야 누구예요? 미국. 미국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야, 좀 도와줘. 얘들 진짜 짜증나서 미치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미국에서 야,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중재를 내요. 그러면서 야, 러시아야 우리 동네로 와봐 라고 얘기해요. 이 이름하여 미국의 항구도시 포츠머스에 오게 되는 거죠. 야, 지금 보니까 상황이 끝났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일본 애들이 그 동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계속 버티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러시아가 얘기합니다. 야, 강대국인 미국이 그것도 몰라. 야, 우리가 만약에 패배선언을 해가지고 항복선언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질 건데 그 막대한 배상금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랬어? 야, 일본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니까 야, 너는 참 괜한 걱정하고 있다. 야, 예전에도 그랬잖아. 내가 러시아야 잘 들어봐. 내가 대한제국을 내가 그냥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나 그러려고 전쟁 터진 거잖아. 니들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그냥 다 형식상
어느 정도만 하고 그리고 니네가 선언만에 어떤 거를 대한제국에 대한 어떤 이권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 그래서 우리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거 그것만 인정하면 되지 않겠어? 아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강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러일전쟁의 결과 러시아가 패배하고 그리고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체결되는 조약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입니다. 이른바 이제 여기에서 보면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모두 손을 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제국을 도와줄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영국, 미국, 러시아 뭐 도와줄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1905년 11월 달에 그 유명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을사늑약은 제2차 한일협약이에요. 제1차는 언제예요? 한일협정서고 제2차 한일협약이 을사늑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을사조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요? 이 당시에 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추진해서 강제로 밀어붙여서 그냥 통과시켜서 지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제 절차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 그게 늑약이거든요. 이건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늑약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다른 데는 다 이후에 체결되는 거 다 그냥 조약이라고 하느냐? 이게 대표적으로 이때 늑약이 통과가 되면서 이 늑약 이후에 을사늑약 이후에 모든 조약이라는 단어는 늑약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늑약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을사늑약. 그래서 이때 고종 황제가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과시켰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에 친서를 게재하는 거예요. 내가 승인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을사늑약에 그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일본 놈들이 그러죠? 그러면 얘기하면 됩니다. 자, 컴퓨터로 다 대조해 보니까 가짜예요. 지들이 파가지고 지들이 찍은 거라니까. 그래요. 자, 을사늑약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부터 뭐예요?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외교권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부터 얘들이 무엇을 설치하냐면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통감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1910년에 나라를 빼앗고 우리를 통치할 때 조선총독부를 만들죠. 이 조선총독부의 전신이 통감부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의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되게 되는 거예요. 1905년에 통감부를 만들고 제1대 통감 간다라고 해서 1906년에 부임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07년 일단 을사늑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말씀을 드려야죠. 자, 을사늑약이라는 건 일단 요 전에요. 이 조약이 다 체결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일본 놈들 이토라는 놈은 벌써 작업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각 대신들에게 다 접촉을 해가지고 야 이거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이제 앞뒤 얘기 전후 사정 다 얘기하면서 누구 반대 누구 찬성 이렇게 돼 있구나. 알았어. 그러면서 찬성하는 애들한테 조금 이따 잘 밀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또가 계획한 대로 대신들을 막 모아놔요. 우리나라 대신들을 모아놓고 야 이제 잘 봐봐. 외교권을 이렇게 하고 을사늑약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조선시대 6조 있죠. 이호 예병 형 공부 그러니까 이 파워 권력 순서대로 이렇게 앉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들이 얘기하죠. 당치도 않은 소리 니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아는 안돼 나 반대 막 그래요. 이토가 막 하고 있죠. 에이 나 반대 당신은 뭐야 당신은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완용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있었던 저기 뭔 소리야 쟤들 쟤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국제 질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일본이라는 강한 나라가 우리와 같이 동지가 된다는데 그렇게 고마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 이 나쁜 놈아 막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이, 저도 찬성이지요. 이토가 박수를 쳐요. 너들은 참 대단한 충직한 신하로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니까 뒤에서 뒤따르던
5명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토가 이제 볼 것도 없네요. 자, 이거 통과된 걸로 칩시다. 그리고 땅땅땅 그러고 집에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통과시킨 것이 을사늑약이고 여기에 죄송해요. 이 척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했던 놈들을 을사년에 있었던 5명의 국가의 적이다. 그래서 을사오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그리고 이근택, 권중현 요 놈들이 이제 을사오적이지요. 거기에 대표 주자가 이완용이고 이완용은 이 앞으로 이때 싹 돌아선 다음에 그 다음에 고종을 밀어내고 나라를 통째로 일본 놈들에게 주는 것이 이완용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넘겨진 다음에 1910년 이후에 그 백작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에 의해서 귀족 자기를 하사받고 그냥 주어지고 기분 나빠 그쵸? 그래서 이완용이 그래서 완전 덩덩거리면서 그 일본의 귀족으로 살고 생을 마감해요. 참. 자, 이제 1907년에 이제 그 1907년 6월 달에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인데 자, 이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제사회 전 세계의 그 대신들 그렇죠? 대사관 혹은 또 그 고관들이 다 모여서 세계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소예요.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제국에도 1906년에 그 초대장이 와요. 초대장이 오는데 이것을 일본 놈들이요. 니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논리를 하는데 니들이 외교권도 없는데 이건 무효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제사회에 가가지고 이거 안 돼 이거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무효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이때 이 초대장을 받았었다. 그런데 얘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얘들이 지금 이렇게 방해하고 있으니 이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성을 대신들이 좀 전달해 주시오.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위종에게 이 특사의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내에는 이준이 있었습니다. 이상설은 네덜란드에 러시아에 있었고 이위종도 러시아에 있었어요. 모스크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그래서 이 네덜란드래. 자꾸 왜 그러지? 자, 이준이 이제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고 저기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네덜란드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 3명의 특사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종의 특사 자격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는데요. 이 만국평화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그 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관들이 모여서 자 만국평화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 문 좀 열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장이 없네? 안 돼. 이거 벌써 작업 다 쳐놓은 거지. 일본 놈들하고 영국 놈들하고. 왜요? 영일동맹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공작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야 이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 그래서 여간방을 잡아놓고 거기서 타이핑을 죽어로 칩니다. 타자를 막 쳐가지고 이만큼의 유인물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아침에 평화회의장 가서 아침에 이제 막 들어가잖아요. 회의장으로. 그럼 각국의 대신들에게 이 유인물을 나눠줘요. 이걸 가지고 장외 외교라고 하는데 밖에서 이제 외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더니 야 이거 봐라. 이거 대한제국 일본 놈들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 평화회의장이면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거면 저 대한제국 애들 데리고 와서 이거 얘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옳소. 그래. 얘기 한번 해봐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 이것을 영국 놈들이 봐요.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야 빨리 전화해. 그래서 일본 애들한테 전화를 해요.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다 뭐야. 야 우리 이거 있는데 니들 그거 몰랐지. 지금 얘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이 짓거리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때 이 사실을 알고요. 궁으로 찾아가게 되니 1907년 7월 달에 이완용을 앞세워서요. 일본 놈들이 얘기합니다. 고종 당신이 시켰지. 고종 당신은 무슨 황제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어떻게 이런 법적 절차도 모를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이완용이가
황제께서는 이제 명을 다 하셨으니까 내려오셔야겠는데요. 그러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하게 되니 이것이 고종의 강제 퇴위입니다. 1907년 7월 달에 있었어요. 고종은 안 내려오죠. 그런데 이제 이 이완용이가요 신문에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고종이 퇴위한다고 얘기했다라고요. 강제로 퇴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자, 이 순종은 아버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봤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얘기하죠. 황제께서는 이것을 보셔야겠는데요. 이른바 정미칠조약입니다. 정미년에 이게 이제 1907년인데 정미년에 이게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네요. 7가지 조약 체결 좀 해주세요. 순종은 가만히 있죠. 체결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다 득약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때부터 일본 놈들이 차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관 통치가 시행되는 것이 이것이 1907년 이후 상황이에요. 차관이라고 하면 돈이 아니고요. 장관 밑에 차관 있죠? 장관 밑에 차관을 일본 놈들로 싹 깔아버리는 거죠. 일본 놈들로 싹 깔으니까 그 아래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일본 사람으로 탁. 그럼 행정부가 일본 놈들 손 안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한일 신협약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차관 통치가 시행되게 됐으니 인사권, 행사권, 행정권 이런 것들 다 일본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이런 마당이에요. 보세요. 1907년 6월달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 고종의 강제퇴였죠. 중앙군들이 난리가 막. 이것들이 지금 어디 황제를 마음대로 어쩌고저쩌고 게다가 을사늑약 체결된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민가 그러니까 이제 그 궁 밖에서는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요. 난리 났다라는 거죠. 일본 놈들이 아주 미쳤구나 그러면서 항일 의병 운동과 그리고 우리 중앙군들이 난리가 나니까 일본 놈들이 이것 봐 얘들 뭐야 웃긴 놈들이 이 나라에 군대가 있었지 이 군대를 좀 해산시켜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무식한 것들이 있으니까 시끄럽잖아.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키는데 이 정미칠조약 있죠. 한일신협약에 부수각서라는 각서 내용을 하나 쭉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부수각서라고 해서 군대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자, 군대가 해산되니까 군대를 해산시키는데 이 과정도 진짜 웃기는 게 일본 놈들이요. 자, 군대 모여라. 그래서 도수체조 하자라고 하면서 도수체조, 맨손체조죠. 맨손체조 하자. 그러면서 체조를 막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얘기해요.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군대는 해산된 거야. 이거 뭐야? 그러면서 각 군영으로 야 빨리 가봐 라고 했더니 무기가 없어요. 무기를 벌써 다 쓸어버렸고 거기에서 애들이 그 기관총으로 어디야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군대를 해산시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앙군들 군대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군대는 이때 싸그리 해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에 우리 엄청난 이 군대들이 그 백수가 되니까요. 어디로 가담해요? 이들이 의병으로 가담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것들 때문에 될 것도 안 되고 백수가 됐고 나라를 뺏기기 되게 좀 있으면 나라를 뺏기겠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의병에 가담하니 이 의병이 엄청나게 커지니 그것이 조금 이따 공부할 정미의병이에요. 1907년 정미의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군대를 해산했죠. 군대는요 8월 달에 해산을 하고요. 모르셔도 돼요. 순서만 아시면 돼. 연도, 월 이런 거는 모르셔도 돼. 좀 이따 다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때 이제 해상군인이 정미의병으로 가담이 되고요. 자, 시간은 지나서요. 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치는데요. 이때 이제 하나의 각서를 체결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후각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부터는요, 이 이후부터는 체결을 하자라는 게 말이 체결이지 그냥 막 지들이 그냥 해서 야 이제 넘어가면 돼 라고 해서 넘기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한국의 사법권
재판하는 권리 있죠. 이 사법권을 또 애들이 낼름 가져가 버리고요. 이 이후에 또 감옥을 지키는 감옥 사무권도 요것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판사를 이제 일본 놈들로 갈아쳐 버리고요. 그리고 감옥에 그 간수 있죠. 지금은 이제 교도관인데 그때 당시에 간수들을 다 일본 놈들로 바꿔버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10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암울해지죠. 1910년 6월 달에 경찰권을 뺐습니다. 그래서 경찰권 위탁각서에 의해서 경찰권도 박탈당하고요. 그러면 군대도 없어요. 경찰도 없어요. 행정권은 벌써 어디 갔어? 행정권은 벌써 없어졌어요. 그렇죠? 다 뺏겼어요. 외교권도 없고. 자, 이제 편하죠. 이놈들은 1910년에 8월 달에 자, 드디어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이른바 경술국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때 이제 국권을 피탈당하고요. 국권을 강탈당하죠. 강탈이 맞지. 강탈이 맞고요. 그리고 총독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등장을 하면서 얘들이 무엇을 대꾸하여 이 쳐죽일 것들이 야 니네 나라에 군대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뺏은 게 아니고 니네 나라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나라를 보호해 줘야 되니까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으니까 일단 군대를 우리가 보낼게. 누굴 보내요? 헌병. 헌병이 무엇을 합니까? 통치를 하죠. 그래서 헌병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헌병 통치, 헌병 무단 통치죠. 자, 1910년을 가지고요. 보통 혹자는 한일 합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절대 이거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누가 합방이래요? 누가? 그렇죠? 합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합쳤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라를 합쳤대요. 누가 합쳤대요? 이거 식민사관이에요. 일본 놈들이요.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니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의에 의해서 나라를 가져간 거다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써야 돼요? 한일 병합?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강제자를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한일 강제병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맞다 이게 맞다 그래서 경술련 1910년이 경술련이거든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1910년 일제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한일합방 때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얘들이 일제강점기 때 역사사관, 식민사관을 우리나라 역사를 다 왜곡을 해가지고 그때 이상한 단어들을 막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게 하는 것이 한일합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그걸 맹목적인 합의에 의해서 묵시전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꼴이에요. 식민사관이에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이게 지금 원래 이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 말씀드릴 때 꼭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그 방송사 있잖아요. M사하고 뭐 K사하고 그렇죠? 얘들이 참 진짜 불과 몇 년 전이에요. 10년도 안 됐어. 얘들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쓴 것 같아. 한일 강제병합 몇 주년.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지. 한일 병합, 강제병합 그래 거기까지는 하는데 주년? 기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막 이거 지금 사관이 이게 큰일 났구나. 사람들이 이거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맨 먼저 EBS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이 경술국치, 한일합방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막 그러면서 경술국치라고 쓰셔야 돼요. 경술국치.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저뿐만 아니고요. 노량진에 계셨던 많은 강사분께서 다 이거에 막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잖아. 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식민사관 없어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애국을 하고 있어요. 애국이에요. 그렇죠? 참. 그래서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한일 합방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책으로 갈게요. 책. 304쪽에 2번에 을사늑약 이전에 일제 국권 피탈 과정. 자, 제1차 영일동맹이죠. 일본은 어디? 청에서. 영국은 일본은 대한제국, 영국은
청 먹겠다. 용안포 사건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용안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 지금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양거로 3번에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에요. 한반도 38도선을 두고 분할을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잘 안 됐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대한제국이 중립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아셔야죠. 그래서 국외 중립선언을 했던 것이 1904년 1월 달이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러일 전쟁 바로 터지고 그 다음에 한일 의정서에서 뭐라고 하죠? 이 국외 중립론 무효화 이렇게 해버리고 얘들이 궁사 요충지 사용권을 가져가죠. 이 가져가면서 뭘 가져가는 거예요? 독도 쓰려고. 그렇죠. 독도에 막루를 설치한단 말이죠. 자 양가로 4번에 러일 전쟁이 발발. 그래서 일본의 기습으로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이 러일 전쟁이 땅 터졌을 때요. 미국에서 성명서를 내는데 그 루스벨트가요. 이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대한제국 입장에서 이런 망발을 쏟아내고 양가로 5번에 이제 한일 의정서인데요. 1904년 2월 달에 요게 아니고 요걸로 보셔야 돼. 한일 의정서.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강제로 체결을 했고요. 그 자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결과 국외 중립 무효화, 군사 요충지 사용권, 그리고 일본의 충고권, 황무지 개간권, 요구권.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한일 협정서를 가야죠. 1904년 8월 달 제1차 한일 협약 양과로 6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체결 과정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하게 되자 강제로 또 밀어넣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고문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결과를 볼게요. 그 자료 밑에 동그라미 2번의 결과. 재정고문 1번인 메가타하고 그리고 스티븐스 외교고문이 파견이 돼서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 국제조약은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싸그리 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어디 동그라미 1번에 양거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이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스라 일본은 대한제국, 테프트는 미국, 필리핀을 먹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제2차 영일 동맹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청나라 됐고 인도를 먹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포츠머스 강화조약입니다. 그래서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러시아가 이권을 승인해 준 거죠. 일본 니들이 대한제국을 먹어라는 얘기죠. 자, 그 을사늑약이죠. 1905년 11월 달에 을사늑약입니다. 그래서 통감통치를 시작하게 되니 이때부터 이제 외교권도 뺏기고 행정부가 다 장악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을사늑약 체결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강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에요. 그래서 얘가 오면서 통감 통치를 강요하게 되고 체결 을사오적이라는 놈들이 이걸 밀어붙였죠. 자, 결과 대한제국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과 설치됐어요. 3번 을사늑약 이후에 국권 피탈 과정.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헤이그 특사 파견이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꼭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시고 연도도 외우셔야 돼요. 우리 1905년 이 순서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헤이그의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서 이준 이상선 이위종이다. 이 배경은 뭐죠? 을사늑약이에요. 자, 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파견한 거, 헤이그 특사 파견한 것의 결과는 뭡니까?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고. 그래서 배경과 결과를 꼭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거로 2번의 한일신협약. 그래서 차관을 강요하게 되죠. 차관 통치가 시작되게 되고요. 자, 그 동그라미 2번 맨 아래 있죠. 결과 일본인 차관이 대한제국의 행정부를 장악하고요. 고종황제 강제 퇴위와 정미칠조약에 대한 민족운동 뭐예요? 그게 의병운동이죠. 정미의병으로 가게 되니 이렇게 되니 얘들이 이 군대 이거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그러면서 군대를 해산시키는 것. 그래서 이 순서 다 알아야 돼요. 자, 늑약 이후에 만국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고 이 결과로 강제 퇴위 당하고요. 그런 다음에 순종 즉위하고 차관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군대를 또 해산했다라는 이 순서. 자, 양거로 3번의 국군 간탈이지요. 기후각서로 인해서 사법권을 박탈하고요. 감옥권, 감옥사무권, 그래서 간수들도 다 바꾸고요. 경찰권도 이제 바꾼 다음에 경술국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술련에 국가의 치욕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설치했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 뭡니까? 대한제국의 국권을 가져가 버렸고, 이 이후로부터 헌병 무단 통치의 시행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국권 피탈 이전의 항일 운동.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일본 놈들이요, 이 뭐 나라를 지금 뭐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 나라의 통치권을 싹 다 애들이 강제적으로 가져갔어요. 그렇죠? 뭐 이 불법이잖아. 다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원인과 배경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잘 좀 기억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뭐를 내냐면 헤이그 특사 파견 기준으로 해서 원인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렇게 이제 간단한 부분만, 주제만 그렇게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의병운동을 공부해야 돼요. 의병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국권 피탈 이전의 항일운동, 일단 의병활동이에요. 의병운동.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양거리 1번의 을사늑약과 민족의 저항인데 동그라미 1번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일제가 을사늑약을 바로 그냥 밀어붙였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운동이 무엇이 있었느냐? 상소운동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병세, 이상설 아니되옵니다. 계속했고, 니은번 항일순국, 민영환 배를 갈라버렸죠. 안타깝다라는 거죠. 조병세 항일순국했고요. 오적암살단, 이 을사오적을 우리가 을사오적을 죽이는데 이 한번 불사지르겠다. 을사오적 암살단 나철 5기호. 나철 5기호는 어디에서 한 번 더 나왔죠? 대종교. 그렇죠? 당군신앙. 그래서 오적암살단 나철 5기호가 처단 운동을 전개했고, 자, 리을반 항일 언론에서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개 돼지반도 못한 것들한테 우리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시일야 방성대국 자료 밑에 보면 고종의 무효선언이 있죠. 고종은 대한매일신보에 내가 한 적이 없다, 승인한 적이 없었다라는 친서를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을사늑약에 의해서 을사의병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라는 거죠. 을사년에 일어난 1905년. 근데 이 을사의병은요 1906년까지 가요. 그래서 1906년은 병오년이에요. 그래서 을사병오의병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병오의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을사의병이라고 불러요. 자, 동그라미 1번 배경. 럴전쟁 뒤에 을사늑약, 왜 제가 책에다 조약이라고 썼냐면 시험에서요 아직도 을사조약이라고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을사늑약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이거는 다 늑약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을사조약 체결에 대한 무장항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특징. 무장투쟁 전개입니다. 국권회복을 전면에 제기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평민의병장이 출연합니다. 이제부터 평민의병장이 출연을 하게 되죠. 예전에 을사의병 전에 뭐가 있었죠? 을미의병이 있었죠. 을미의병의 최대 단점이 뭐였어요? 유생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뭡니까? 고종이 이제 철에 건국을 하죠. 의병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라고 하니까 엄영인이 따를 수밖에. 을미의병 아니에요. 이 을사의병 때는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 또 그 핵심이고 중요 키포인트예요. 잘 외워두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대표적 의병장 활동. 민종식은 양반입니다. 그래서 충남 홍주선 됐고, 최익현. 최익현 모르시는 분 없죠? 아니되옵니다잖아요. 이 최익현은 양반 유생, 위정척사 사상의 대표적인 분이죠. 자, 유생, 전북 태인에서 거병하고 순창을 거쳐서 계속 하는데 이 양반은요 관군과 대치를 합니다. 자, 이 의병장인데 최익현이 당시에 최익현 선생이 의병을 일으켰으니 당시에 유생들이 싹 다 모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조직을 갖고 있었던 최익현인데 관군 소수의 관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최익현은 얘기하죠. 무기를 내려라. 그래서 투항을 해요.
이거 그냥 밟아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투항을 합니다. 왜? 여기 광군에 일본 놈들이 있거든요. 투항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어난 것은 이놈들을 죽이는 일이지 동족을 죽이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투항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투항을 해요. 이 양반 유생의 또 한계를 여기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잡아가지고 대마도에 유배를 보냅니다. 대마도에서 유배를 갔는데 여기에서 대쪽 같은 양반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놈들이 밥을 줘요. 무라고 밥하고 주는데 내가 니들이 주는 거를 한 입도 안 먹겠다. 그래서 아사 순국하시는 분이 최익현입니다. 최익현 선생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최익현. 자, 그 최익현에 대한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요. 디귿번 신돌석 장군이 출연을 합니다. 신돌석 최익현 장군과 신돌석 장군은 이름에서 벌써 분위기가 틀려요. 왜? 양반스럽고 돌석, 돌멩이 두 개잖아요. 평민스럽죠. 평민의병장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신돌석은요,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태백산 호랑이. 그러니까 자료에서 태백산 호랑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태백산 호랑이는 신돌석. 그리고 이 신돌석은 평민의병장. 을사의병의 평민의병장 이렇게 한 번에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기에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을사의병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 이 신돌석 장군은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분신술을 쓰는 것처럼 날아다녔대요. 홍길동하고 똑같이. 그 정도로 좀 뻥이 심한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이 봤을 때 그 정도로 신돌석 하면 무서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미의병으로 넘어갈게요. 정미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입니다. 자, 정미의병은요,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을미의병이 있었고 을사의병이 있었고 정미의병. 의병이라고 하면 구한말에 의병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의병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 자, 일단 정미의병을 봅시다. 양고로 3번의 정미의병인데요. 1907년 의병이 정쟁화. 왜 전쟁화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1번 배경을 보세요. 자, 일본 놈들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그렇죠? 고종의 퇴위 엄청 열받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미칠조약 부수각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해산시켰잖아요. 그렇죠? 자, 고종이 퇴위됐습니다. 이 민족의 울분이 표출되는 거죠. 예전에 국모를 또 살해하고 게다가 또 일본, 러시아하고 또 전쟁한 다음에 우리나라 못 살게 굽고 각종 이권을 다 뺏어가더니 그것도 문질러서 어떻게 고종 황제까지 건드려 쳐 죽일 놈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의병 황쟁으로 전개가 되니 이것이 1907년에 의병, 정미의병이 거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 달 뒤에 군대를 해산시켰죠. 이 군인들이 엄청 열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쳐 죽여야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의식 구조가 개편되면서 이쪽으로 의병으로 흡수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객이 전도됐다고 군대 해산했죠. 이 군인들이요, 의병에 가담하니까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들이 이 군인들 밑으로 조직화되는 거죠.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 장군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큰 조직체, 하나의 군대, 또 다른 군대가 만들어지니 그것이 정미의병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해산된 그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여기저기 당시에 전국 군대는 전국은 몇 개로 나눴죠? 13도로 나뉘었죠. 그렇죠? 이 13도에서 서로 연락을 하면서 13도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것이 13도 창의군이에요. 자,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배경에서 책을 봐요.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산되니 해산 군인이 의병으로 가담해서 전투력이 향상이 되고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의병 전쟁의 양산. 그래서 이 군인들은 총이나 무기 같은 것을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만들어서 이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병을 삽곡갱이 이런 거 내려놔라. 지금 일본 놈들이 뭐하고 있냐. 총 들고 있는데 안 돼. 총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하면서 이 정식 군인들의 훈련법, 그래서 의병을 정식 군인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나의 13도의 군인들이 막 생겨버리고 연합부대가 형성이 되니, 자, 그것이 의병 전쟁의 양상이고, 동그라미 3번의 전개, 서울 진공작전. 그래서 이인영 그리고 허위,
이들 군사장, 이 의병장들의 필두로 해서 이 13도 창의군을 연결을 해서 연합부대를 만들고 23도 창의군의 총대장 이인영 그리고 부대장, 군사장은 허위가 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대한제국의 군대가 나타난 거지.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는 아니지만 대한제국 사람들이니까 대한제국 군대죠. 제2의 군대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13도 창의군이에요. 자,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은요, 이제 우리가 만든 목적이 뭐죠? 항일투쟁이죠. 그래서 일본 놈들을 제껴야겠다라고 해서 일본 놈들이 지금 어디를 지금 장악하고 있죠? 궁이죠. 그것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진격하는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포위했어요. 자, 이인영 허위가 서울 진공을 해서 서울을 포위했습니다. 자, 이것이 1908년 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907년에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월 달에 서울로 진격하게 되는데요. 서울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일본 놈들이 다 포위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격하는데 장군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 파발이 떴어요. 무슨 일이요? 라고 얘기하니 장군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쩔 수 없지. 아버님 상을 치러 가야지. 그러면서 상을 치러러 낙향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참 그 양반 유생의 한계를 보이고 있죠. 자, 이쪽에서 이인영이 총대장인데 여기에서 아이고 나는 가겠소. 뒷일을 부탁하고 허위. 자, 그런데 이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덜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내려가 버리죠. 지휘부가 싹 다 무너지는데 이 남아있는 군대를 가지고 허위가 그러지 마. 야, 나랑 우리는 대업을 해야 돼. 그러면서 대업을 완수하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벌써 사기는 저하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이 머뭇머뭇되는 동안에 일본 본토에서 군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보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일본 놈들이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일본 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 놈들 표현이에요. 남한 대토벌 작전이다라는 얘기죠. 남한의 의병들을 토벌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토벌.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일본 놈들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참 애매하죠. 그렇죠? 왜 어떻게 우리 교과서에다가 이런 표현을 넣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학자들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아무튼 일본 놈들이 의병을 토벌하겠다. 그래서 싹 다 잔인하게 이렇게 토벌을 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밀린 의병들이요. 이제 도저체가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있으면 진짜 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전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바로 정착을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진영을 꾸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1910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해외투쟁 있죠. 만주와 연해주.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 단체를 보면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독립운동군이 누굽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죠. 이 군인들이 독립운동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됐다는 거죠. 자, 니은번 해볼게요. 1번에 남한 기억번 동그라미 3번에 전개에서 기억번 서울 진공작전이죠. 이인영, 허위, 양반 유생들의 주도로 인해서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인영이 부친상으로 낙향하고요. 자, 니은번에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달에 있었어요. 일본이 막 찍어 눌러대니까 의병이 위축되지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전개를 전개 국면으로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특징. 의병은요. 이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은 다른 의병들과는 좀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느냐? 자, 동그라미 4번 특징. 의병은 서울 주재 각 영사관의 의병 자신들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한다. 라는 그 대사관의 서신을 발송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폭도가 아니고 우리는 독립군이다라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하고 많이 틀리죠. 국제사회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키고 있다.
양괄호 5번에 의사들의 활동입니다. 자, 전명훈 장인환 의사인데요. 이 그 일본 고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티븐스 외교 고문이 스티븐스가요. 임기 끝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어디로 가요? 미국이죠.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딱 내렸더니 항구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기자들이 얘기합니다. 아, 무슨 일 하셨어요? 당신이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래요? 내가 갔는데 내가 그때 부임해서 갔을 때 일본의 통치를 쌍수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 이 우매한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들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문에 막 실리는 거예요. 이때 울분을 토했죠. 우리는 그때 이제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뛰어갑니다. 자, 장인환 의사하고 전명훈 의사가 뛰어가는데 자, 그 자료를 볼게요. 스티븐스는 3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망발을 냈어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 장인환과 전명훈은 3월 샌프란시스코 페리부두에 스티븐스를 처단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같이 한 것 같죠?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전명훈이 맨 처음에 뛰어가가지고 스티븐스다 총을 딱 쐈어요. 근데 이게 불발난 거야. 이거 어떻게 막 고치고 있는데 스티븐스 도망가죠. 이거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빵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맞고 직사했어요. 뒤에 딱 봤더니 누가 있어요? 뒤에 장인환 선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인환 그때 동지 그렇게 되니 처음 본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전명훈 장인환 하면 스티븐스 어디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처단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안중근 하면요 여러 가지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요번에 안중근 의사를 실을 때요 너무 많은 양을 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계속 나왔고 그리고 중요하다는. 안중근 의사 하니까 뭐 연예인들이 의사? 닥터? 참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가르쳐 드리겠다라는 거죠. 안중근 선생은요 일단 단지 동맹이라고 합니다. 단지 하니까 항아리 이게 아니고요. 손가락지에 자른 단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선생은 원래 그 학교에 교사 생활을 했던 선생님이었는데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막 외교권 뺏고 막 고정 퇴위시키고 막 그래 버리니까 이때 선생을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는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운동 방향이 돌아서게 되는데 이때 단지 동맹인데 12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어디 그 연해주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이기로 해요. 그래서 12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나는 누구를 죽이겠다. 나는 누구를 처단하겠다. 그렇게 처단하면서 이 다짐을 하면서 넷째 손가락 마디를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끊는. 그래서 단지 동맹을 했다. 피로써 동맹을 했는 12명의 독립운동가예요. 이때 나는 스티븐스 잡겠다. 나는 그 이완용 죽이겠다. 나는 이똘 잡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이때 이똘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이똘 처단하겠다 하는 사람이 안중근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같이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실패로 돌아갈 경우 자살을 택하겠다라고 이렇게 동맹을 했던 엄청난 동맹. 그래서 이 연해주에서 있기 때문에 연해주에 나중에 단지 동맹 비석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계획상에서 쭉 올라가면 저 끝에 이 화면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더 위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얼빈이 있습니다. 하얼빈에 가서 이 이토 히로부미 뭐 하는 놈이냐면 대한제국에서 초대 통감을 하죠. 통감을 했는데 얘는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중국 땅덩어리를 다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중국에 기차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합니다. 이놈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인데 그러다 여행 끝 마무리가 어디냐면 하얼빈이었어. 그러니까 이 여행지에 기차역이 쓰죠. 이때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딱 내렸는데 정거장에서 딱 하고 있다 쏠라고 봤더니 안 내려. 잠들어가고 그냥 간 거예요. 두 번째도 딱 내렸는데 너무 호의가 많아.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 세 번째 하얼빈에 딱 내렸으니 이때 안중근 선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딱 나와서 빵빵빵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살시켰고요. 이것이 하얼빈 의거입니다. 그렇죠? 그 니은번에 하얼빈 의거 보시면 만주 하얼빈에서 초대 통감 이토를 저격해서 처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아직도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살인이 아니고 처단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디귿번 안중근 유목이 있는데요. 안중근 선생은요, 여기에서 이제 그 체포가 된 다음에 그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윽박질 지르니까 거기 일단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중국에서 사고를 쳤다. 거사를 치렀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재판을 하느냐? 일본 사람이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 쳐도 니들이 나를 이대접을 하면 안 된다. 나는 대한제국의 독립군 대장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전쟁 상황에서 니들의 적군을 처단했고 그리고 나는 이 전쟁 국제법상 포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럼 니들은 국제법상의 포로로 대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또를 처단한 이유 10가지를 촥촥촥촥촥 읊어요. 그 다음에 난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해버려요. 그때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놈이 안 되겠구만 사형 선고 탁. 이때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는 안중근 선생은요 동양 평화론을 얘기를 합니다. 동양의 평화론. 그래서 이 동양 평화론은요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서 논한 논고인데요. 이 안중근 의사가 집필을 하다가 이때 이제 집필을 다 못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아무튼 이 동양 평화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동아시아의 질서는 일본 놈들이 다 깨트리고 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을 공격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일본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일본과의 그 동양 평화를 위한 이 일본과의 전쟁 중에 첫 번째 시발점을 내가 시작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수감생활을 했을 때요 간수가 누구겠습니까? 간수는 일본인이겠죠. 이 일본인 간수 이름이 지바 도시치인데 이 도시치가 이 안중근 선생이 수감생활을 하는 걸 보고 맨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어요. 이 살인마 막 그랬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이 안중근 선생은요 또 기독교 신자였어요. 선생님이면서 기독교 신자였고 그러니까 얼마나 품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세례를 받아서 토마스라는 또 세례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중근 선생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이 일본인 간수가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안중근 선생이 사형장으로 이렇게 갈 때 눈물을 뚝뚝 흘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인 간수가요, 안중근 선생에게 유묵을 하나 남겨달라고 합니다. 유묵은 여러분 유언은 아시죠? 사람이 죽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 유묵은요, 사람이 죽기 전에 글자를 남기는 겁니다. 이것이 유묵인데, 자, 다음 페이지인가요? 거기에 이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유묵을 남겨요. 그래서 이 유묵을 남겨서 이 일본 지바 도시치에게 이 유묵을 건네주고 향장의 이슬로 가시는 분이 안중근 의사인데 이 도시치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에요. 이 가문이 대를 이어가지고 이 안중근 선생을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대 들어와서 이 유묵을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기증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중근 선생은 이 안중근 선생은요, 이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안중근 선생이 이 거사를 성공시키고 이 소식이 국내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안중근 어머니에게 이 소식이 넘어가게 돼요. 여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죠. 편지를 띄워요. 안중근에게 얘야 항소하지 마라 라는 거죠. 항소하게 되면 항소하게 되면 다음에 많은 독립군들이 너와 같이 많은 거사를 치를 것인데 네가 목숨을 구걸하게 되면 이 독립군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항소하겠다고 할 것이다. 너는 지금 사정이 그러하니 사형을 받았으면 사형을 그대로 집행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수위를 짜서 보냅니다. 그 수위를 입고 가시는 분이 안중근 선생이에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이러한 그 안중근 의사인데요. 뭐 모르시는 분들이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지, 안중근 의사를 가지고 농담 따먹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런 말 같은 소리 또 그러면 혼을 내세요. 그렇죠? 그리고 혼내기 전에 알려주고 혼내세요. 그렇죠? 사람 몰라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중근 선생은 여기 넷째 손가락 마디가 없는데 이게 안중근 선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 12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싹 다 단지했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재명 의사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완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과일 장수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완용이 뭐 하고 있었냐면 참 진짜 웃긴 놈이죠. 벨기에 황제 추도식. 그때 벨기에 황제가 죽었거든요. 그 추도식에 참석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GX라고 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이재명 의사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완용이 나오는 걸 보고 거기서 장사꾼으로 변신하고 있다가 가까이 왔을 때 칼을 꺼내서 그냥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여기 세 방 해가지고 허리 세 방에 목까지 찍어버렸는데 살아요. 나쁜 일을 하면 열심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밤 장수로 변장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군밤 사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 군밤 얼마예요? 몰라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냥 찍어버린 거죠. 대단한 양반들이 많았어요. 이재명 의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의병 활동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의병은 이제 무력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드렸네. 안중근 선생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안중근 의사는 이런 엄청난 거사를 성공시켰죠. 그 죽어서까지 돌아가셔서까지도 대단한 그 획을 그시는 분인데 이것은 말이죠.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중국 놈들이요. 안중근 의사를 대단하게 추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일본 놈들이요 중국을 습격하려고 계속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그게 두 개. 이또잖아. 이또가 이걸 다 먹으려고. 중국 사람들이 그걸 알지요. 그렇죠? 중국 애들도 일본을 싫어했었고 얘들은 중국을 치려고 했었고 전쟁을 하려고 했었을 당시였어요. 그런데 이 이또가 뭐 하고 있었죠? 이또가 여기 돌아다니면서 중국을 다 먹으려고 이또가 작업을 치고 있을 때 이 작업을 안중근 의사가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937년에 일본 놈들이 중일전쟁을 터치는데요. 봐보세요. 이토가 살아있었으면 얼마 전에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전쟁을 늦췄는데 그 늦추게 된 그 결과 장본이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만주에 이 중국 사람들이요 안중근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일본 놈들이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막 폄하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찌 살인자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도 막 뭐라고 했죠. 근데 더 화를 냈던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어디 이런 위인을 니들은 침략 전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질라서요. 얘들은 안중근 의사를 영화로 찍었어요. 영화로 찍은 다음에 중국 애들은 지금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중파로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열심히 역사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그 위인들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이 일이다라는 거. 아무튼 자 지금 우리가 의병 운동을 공부했는데요. 의병과 양립하는 그렇죠. 의병과 같이 항일 투쟁을 했던 단체가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애국개몽 운동이에요. 자
의병 운동은 뭘로 가죠? 무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애국개몽 운동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힘이 없어서다. 그렇죠?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다. 그런데 의병 운동은 무력이 부족해서 무력으로 진압해야 된다 쪽이고, 애국개몽 운동은 왜 우리가 이렇게 이권을 침탈당하고 뺏겼냐면 우리가 멍청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 계몽 운동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이 지식, 학식을 근거로 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쪽이 애국계몽 운동이죠. 자, 동그라미 1번 성격, 교육, 언론, 종교 등의 문화활동, 산업진흥을 통해서 근대적 역량을 배양해서 그 아랫줄에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애국계몽 운동이에요. 자, 보안회가 있었습니다. 보안회는 뭐라고요?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 그래서 철회시켰죠. 꼭 외워주시고요. 자, 이제 헌정연구회가 있어요. 헌정연구회가 있습니다. 헌정연구회. 일단 이름에서 헌정이죠. 그렇죠? 연구회. 여기에서 딱 보면 일단 독립협회를 계승했고요. 맨 끝에 보면 무슨 입헌정체죠. 입헌정치체제를 주장하면서 다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활동을 했던 단체가 헌정연구회.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는요, 이 일진회라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 일진회는 뭐냐면 이 친일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일진회라고 하는데, 이 일진회를 상대로 니 나쁜 놈들아, 니들 이러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막 했는데 결국엔 일진회 대항을 하다가 해체당하는 것이 헌정연구회입니다. 자,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가 대한자강회고요. 자, 대한자강회 한번 볼게요. 1906년이죠. 헌정연구회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이 단체 대한자강회는요,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죠. 일본 놈들한테 강제로 퇴위당했는데 이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당하는 단체가 대한자강이에요. 그래서 대한자강의 그 사료가 나오면 자강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 날개에 그림을 담아놨는데 대한자강회 월보 뭡니까? 그 사진을 제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자강회 이게 나오면 대한자강이고, 그렇다면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됐구나라고 보시고, 이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단체가 대한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협회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1907년 대한협회는 점차적으로 친일화로 변해버려요.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한협회의 그 회장 윤요정은 이 이토 히로부미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칭송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그래서 헌정연구회는 일진에 대한 해체, 그리고 대한자강회는 고종 황제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우리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것이 신민회예요. 신민회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부를 다 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돼요. 1907년, 1911년까지 신민회입니다. 자, 신민회는 당시 안창호와 양기탁, 자, 이분들이 결사하는데요. 비밀로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비밀 결사고요. 자, 이들이 주장했던 그 국가의 체제는 공화정체예요. 공화정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 신민회 성립,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항일 비밀 결사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목표 공화정체 수립을 목표로 했었다라는 거고. 자, 디귿번 국내 활동으로 공개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교육을 시행하는데요. 교육을 실시해서 인재를 양성하고요. 자, 그리고 그 회사를 만들어서요, 자금을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인재를 양성했지요. 자금을 만들었어요. 돈을 만들었다는 건 무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고, 자, 인재를 양성했다는 건 애국계몽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만주로 보냅니다.
만주. 그래서 만주에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신흥강습소예요. 1911년에 신흥강습소를 만듭니다. 1911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이것은 1919년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11년에 해체되는 것이 신민회인데 1911년 신흥강습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19년 신흥무관학교 신민회 이상하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신민회가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당시는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 눈을 피해서 이 만주에다가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신흥강습소.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신흥강습소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뭐처럼 보여요? 학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시의 눈을 피한 것이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요. 뭐가 있냐면요. 신흥무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쪽에 가면 여기에 군사훈련을 했었어요. 장교를 양성하고 이것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독립운동 운동을 하는 단체, 독립군들, 독립군 대장들, 그렇죠? 이들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민회예요. 그래서 이 신민회라는 단체는 우리가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이제 한번 봐보자. 자, 디귿번입니다. 국내 활동인데요. 공개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지요. 안창호가 어디서? 안창호가 학교를 설립하는데 대성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그리고 이승우는 어디? 그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하지요. 자, 그리고 자기 회사 태극서관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독립 자금을 만들어서 만주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번에 보시면 국외 활동 있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남만주 3원보. 그래서 만주에 그 옆에 보면 신흥강습소라는 표현이 있죠. 신흥강습소에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 신흥강습소는 우리 그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놈들이요. 이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렇죠. 일본 놈들이 탄압을 하는데요. 당시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면근이 있었어요. 안면근이라는 사촌 동생 역시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안면근이 황해도 지역에서 독립운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이걸 보고 자, 당시는 이제 1911년이니까 초대 총독부가 있잖아요. 총독이 데라우치가 있었어요. 이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었구나. 누가? 안면근이가요. 이렇게 이제 이 누명, 암살 누명을 지어가지고 체포를 해요. 그래서 이 안면근이 지금 보면 여기에서 그 안면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 돈 한 푼이라도 준 사람들, 말 한마디 섞은 사람들 싹 다 600여 명을 검거를 해요. 이것이 안학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안학 사건인데 이 안학 사건을 600명을 체포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105명을 추려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이른바 이것이 1911년에 있었던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신민회 회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민회 회원 105명이 한순간에 잡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직이 와해가 됐겠죠. 그래서 이 99명은요 나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다 무죄 판결을 받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얘들의 목적은 달성을 한 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이번 시간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중간에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단원 일제강점기로 들어갈게요.